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7살의 김영자 씨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의 유일한 소원은 아들 가족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청천벽력 같은 폐암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붉어진 눈시울로 아내가 생애 마지막 날들을 햇살 잘 드는 집에서 보내게 해주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평생 모은 노후 자금 3억 원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이 감동적인 효심 뒤에는 경악할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가 연기력 뛰어난 사기꾼으로 돌변하고 세상에서 가장 착했던 아들이 거짓말의 공범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로부터 1년 후 그들이 거짓말의 도구로 삼았던 그 암이라는 병마가 더욱 기이하고 풍자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내린 가장 가혹한 인과응보일까요? 집 한 채를 사기 위해 시작된 이 거짓 연극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믿어주십시오. 이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자, 그럼 김영자 씨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7인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박지훈을 홀로 키웠습니다. 지훈이는 제 모든 자부심이자 심장 같은 존재였죠. 비록 저는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매주 주말이면 아들 내외가 찾아와 밥을 먹고 온 집안이 북적거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어야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은평구 본가로 저를 보러 온 날이었죠. 그런데 밥상 머리에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안색이 평소보다 창백했고 젓가락질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고개를 돌려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억지로 기침을 참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감기라도 걸렸냐고 걱정스레 물었지만 수진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한술 더 떠서 처음부터 끝까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마치 가슴에 큰 바위 덩어리를 얹어놓은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제가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스레 준비했는데도 몇 점 먹지도 않았죠. 식사 시간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식사 후 과일을 깎으려는데 지훈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손자 민준이는 방에 들어가 태블릿이나 보고 있으라고 들여보내더니 며느리와 함께 비장한 표정으로 제 맞은편 소파에 앉더군요.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핸드백에서 반듯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제게 내밀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서울대학교 병원이라는 로고, 그리고 그 밑에 나열된 알 수 없는 의학 용어들. 하지만 붉은색으로 표시된 몇 글자만큼은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선암 초기. 머릿속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망치로 머리를 세게 때린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린 진단서가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했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휘청거리자 지훈이가 벌떡 일어나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제 무릎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끈 떨어진 인형처럼 서럽게 울부짖었죠. 어머니, 저 정말 너무 무서워요.
기침이 오래 가는데도 병원비 아까워서 안 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병이라니요. 의사 선생님은 빨리 치료하면 된다고 하지만 저 아직 젊잖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죽고 싶지 않아요. 지훈이가 그런 아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들의 눈가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능해서 수진이한테 편안한 집 한 채 못 해주고 여태 곰팡이 피는 반지하 월세방 전전하게 해서 그 나쁜 공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다 제가 못난 탓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며느리, 내 아들, 내 가족인데 치료법은 있다더냐? 의사 선생님은 뭘 하셔? 뒤에는 있는 거지? 저는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목소리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코를 훌쩍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좋은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게 급선무래요. 더 이상 그런 습하고 공기 안 좋은 집에서는 살면 안 된대요. 하지만 저희가 무슨 돈으로 이사를 가겠어요. 저는 제 인생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수진이가 남은 날들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숨이라도 좀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어요. 아들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내 집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된다고요. 지금 수진이가 아픈데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햇살 잘 들고 공기 좋은 새 집에 들어가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수진이 마지막 소원이라면 저 정말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젊은 부부와 하나뿐인 내 아들, 그리고 8살배기 어린 손자 민준이. 엄마가 정말 쓰러지면 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철제 금고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억 원이 들어있는 정기예금 통장과 제 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생 학교 선생님 월급을 쪼개고 아껴가며 모은 제 노후를 책임질 목숨 같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들고 거실로 나가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3억 원이다. 원래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야. 저는 격해진 감정에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전세 끼고 집을 사든 대출을 받든 해서 햇볕 잘 들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해라. 돈은 없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잃으면 끝이다. 어머니, 지훈이와 수진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지훈이 품에서 빠져나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보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지만 제가 급히 붙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애미한테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다독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병 낫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른 건 걱정하지 마라. 그날 희망을 되찾고 감격에 겨워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비록 피 같은 노후 자금은 사라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위안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천하의 큰일을 했다. 3억 원으로 꺼져가는 한 생명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간 저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은 요동쳤죠. 3억 원짜리 통장을 넘긴 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늙어서 돈 없으면 서럽다는데 그게 내 생명줄이었는데. 하지만 자식 목숨 살리는 돈이니 아깝지 않다고 스스로를 수백 번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훈이와 수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동산에서 받아온 자료와 집 사진들을 잔뜩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여기 파주 운정신도시 쪽인데 방 3개에 화장실 2개, 신축 아파트예요. 단지 내에 공원도 있어서 민준이가 놀기도 좋고
무엇보다 공기가 정말 맑아요. 서울이랑도 가깝고요. 수진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정말 조용하고 쾌적했어요.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내민 자료를 넘겨보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가격만 어른거렸습니다. 매매가 8억 원, 대출을 5억 끼고 제 돈 3억 원을 보태면 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대출 이자는 저희가 어떻게든 갚아나갈게요. 더 이상 어머니께 손 벌리는 일 없을 거예요. 지훈이는 굳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은행 대출 서류를 처리하러 간다며 제 인감 도장과 신분증을 챙겨갔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지훈이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정리되고 수진이 좀 안정되면 어머니 모실 방도 꾸밀게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됐다. 너희나 잘 살아라. 난 이 낡은 빌라가 편하다. 며칠 후 대출이 실행되었고 집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자가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베란다에 널린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딸 시집 보낼 때 혼수해주고 난 뒤에 허탈함 같은 것이었죠. 저는 제가 가장 체면 있는 어머니 노릇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철저하게 계산된 사기극의 희생양, 늙은 바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커튼천을 고르고 새 집에는 새 밥솥이 들어가야 한다며 제 비상금을 털어 최신형 압력밥솥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도 갔습니다. 지훈이 차 뒷좌석에는 냄비며 그릇이 가득했고 손자 민준이는 우리도 이제 우리 집 생겼다며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파주의 새 아파트는 정말 넓고 깨끗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안방으로 이끌며 창밖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저녁 노을이 정말 예쁘게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풍수가 좋구나. 사람 살기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수진이는 제 등을 감싸며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못 버텼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피어난 생기를 보며 저는 3억 원이 아깝지 않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사 후 첫 주, 파주의 날씨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이틀에 한 번꼴로 가서 청소도 돕고 반찬도 해날랐습니다. 수진이 곁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진이의 안색이 너무나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이사 오기 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죠. 저는 농담처럼 역시 새집 기운이 좋긴 좋구나. 사람이 달라 보이네 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웃으며 아무 말 없이 차만 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하늘이 도우셨다고 며느리가 기적처럼 회복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제가 직접 만든 호박죽을 들고 갔을 때입니다. 민준이는 거실 카페 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지훈이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평온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제 앞에서 세상이 무너진 듯 울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죠. 묘한 위화감이 들었지만 입을 떼려는 순간 수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죽통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 수진이는 눈이 휘어지게 웃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병원 다녀왔는데요. 지난번 그 진단이 오진이었대요. 그냥 폐렴기가 좀 심했던 건데 암으로 잘못 본 거래요. 전에 살던 집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그랬던 건데 여기 와서 쉬니까 금방 좋아졌대요. 의사 선생님도
회복 속도가 놀랍다고 하셨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말하는 태도가 마치 감기 몸살 났다는 듯 했거든요. 뭐라고? 오진? 배서남 촉이라고 진단서에 똑똑히 적혀 있었잖아. 수진이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 저도 어떻게 그렇게 큰 병원에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차트가 바뀌었나 봐요. 아무튼 지금은 다 나았어요. 저 이제 펄펄 날아다니잖아요. 정말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사 오고 나서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으니까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수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눈동자 속의 웃음이 너무나 진짜 같아서 오히려 제가 의심하는 게 미안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너무 딱 맞잖아.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억누르고 함께 웃으며 과일을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차창에 비친 제 흐릿한 얼굴을 보며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믿고 싶지 않다는 부정의 감정이었습니다. 설마 내 가족이, 내 아들 부부가 목숨을 담보로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을까?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목에 가시가 걸린 듯 불편했습니다. 수진이의 회복은 너무나 빨랐고 대학병원의 오진이라는 설명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그토록 서럽게 울던 수진이, 옆에서 오열하던 지훈이의 연기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싹 트자 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오후 제가 아들 집에 들렀을 때입니다. 주방에서 차를 끓이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하얀 쇼핑백을 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오더군요. 쇼핑백에서 꺼낸 것은 제가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었습니다. 금장 로고가 번쩍거렸죠. 저는 놀란 마음을 감추고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 가방 꽤 비싸 보이는데? 수진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친구가 쓰다가 질린다고 저한테 줬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폐암호진 판정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친구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그냥 준다고?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뒤 찾아왔습니다. 아들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을 깨닫고 다시 가지러 갔을 때였습니다.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수진이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깔깔대며 웃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병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유, 다 해결됐다니까. 역시 내 머리가 좋다니까. 우리 그 꽉 막힌 남편 믿었으면 평생 전세살이 못 면했어. 맞다. 내 연기 봤어야 되는데. 어머님이 아주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통장을 내주시더라니까. 제 손은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내 연기 봤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사기극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가족들이 공모한 어머니의 등골을 빼먹는 사기극. 저는 분노를 넘어선 참담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저는 확인 사살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꾸몄습니다. 수진아, 내 친구 딸도 폐가 안 좋다는데 너 그때 그 진단서 아직 가지고 있니? 어느 병원인지 어떤 교수님인지 좀 보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에서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 그거요?
이사하면서 짐 정리하다가 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수진이의 말이 빨라졌고 일부러 콜록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 오후, 저는 결심을 하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벨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준 지훈이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던 수진이는 게으르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저는 대답 없이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수진아, 묻고 싶은 게 있다.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진단서, 가짜지? 수진이는 멈칫하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나한테 보여준 그 폐암 진단서, 진짜냐고 물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때 정말 아팠어요. 왜 사람을 의심하고 그러세요?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진단서 보여달라니 잃어버렸다고 했지. 내가 며칠 전에 왔을 때 네가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 어머님이 대성통곡하며 통장 내주더라고. 너희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수진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군요. 그래서요? 다 아셨네요. 그래요. 뻥 좀 쳤어요. 그래서 뭐요? 어머니가 칼 들고 협박당해서 돈 주셨어요? 스스로 주신 거잖아요. 저는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돈, 어차피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지훈이 씨 거잖아요. 저희가 좀 미리 당겨 쓴 게 뭐 그리 큰 죄예요?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건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쪼잔하게 구세요? 수진이는 허리에 손을 얹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화 푸세요. 저희 정말 집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는 현기증에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화가 난 게 아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나는 처참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아파트 한 채 때문에 네 처가 나한테 사기치는 걸 돕고 옆에서 같이 연기를 해? 그때 네가 흘린 눈물 그거 다 가짜였니? 차라리 배우를 하지 그랬니?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는 내 돈만 가져간 게 아니다. 너희는 내 남은 인생의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문을 쾅 닫고 나오는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 피와 땀으로 산 것이었지만 이제는 저를 조롱하는 거대한 흉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선을 뽑고 현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거실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속의 제가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지훈이에게서는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이가 말이 좀 심했어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서 그랬어요. 나중에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어머니는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면서 왜 이해를 못 해주세요? 저는 단 한 통의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문화센터 서예교실에 등록하고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빈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려 애썼습니다.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지만 배신감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한파특보를 알리고 있었고 베란다 화초들은 잎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지훈이. 무시하려 했지만 전화는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울렸습니다. 10통이 넘어가자 불길한 예감이 들어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차갑게 말하려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병원으로 좀 와주세요. 제발요. 무슨 일이냐?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이에요. 수진이가, 수진이가 피를 토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폐선암이래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박지훈. 제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똑같은 레퍼토리로 2번은 안 속는다. 내가 아직도 그 멍청한 노인네로 보이니?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엔 진짜예요. 아들은 절규했습니다. 저 맹세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수진이가 몇 달 전부터 기침하고 피가 섞여 나왔는데 저희는 그냥 기관지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의사 선생님이 새집 증후군 때문일 수도 있대요. 인테리어 자재에서 나온 포르말데히드랑 라돈 수치가 너무 높았나 봐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의 소재로 삼았던 그 병이 이번에는 진짜로, 그것도 더 잔혹하고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준 돈으로 산 그 꿈의 집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가스실이었다니. 이게 인과응보라는 걸까요?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복도 끝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들의 등이 보였습니다. 저를 본 지훈이는 달려와 제 팔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벌 받은 거예요. 저희가 벌 받은 거예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진이는 종이장처럼 창백했습니다. 온몸에 튜브를 꽂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예전에 그 당당하고 뻔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힘겹게 눈을 뜨고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수의 통쾌함 따위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간의 운명이란 것이 얼마나 더덥고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낄 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됐다. 말하지 마라. 지금은 사는 게 먼저다. 그날 이후 지훈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파주의 그 아파트는 금매로 팔아치웠습니다. 위약금을 물고 손해를 봤지만 미련 없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 집 근처에 작은 월세 빌라로 이사 왔습니다. 병원 다니기도 편하고 제가 해주는 밥이라도 먹여야 며느리가 힘을 낸다는 이유였죠. 지훈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간을 좀 더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물류센터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병원비를 대고 아내를 간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 모자를 쓴 수진이는 저를 볼 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가끔 떨리는 손으로 제가 좋아하는 떡을 빚어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못난 며느리가 만들었어요. 맛이라도 보세요. 라는 쪽지와 함께요. 저는 그들을 용서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용서해달라고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매일매일의 삶으로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김 선생님네 며느리가 암에 걸렸는데 아들이 지극정성이고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 나른다는 것을요. 해질녘이면 셋이서, 아니 손자까지 넷이서 천천히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라는 지옥 같은 과정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년 뒤 봄, 벚꽃이 만개한 날 지훈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암세포가 안 보인대요. 관에 판정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래요. 아들은 어린애처럼 울며 웃었습니다. 3년 전 거짓말로 저를 속였던 그 내용이 이제는 진실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는 탐욕이 만든 거짓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통 끝에 얻은 신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우리 가족은 다시 공원에 모였습니다. 훌쩍 자란 민준이는 할머니, 저 수학 100점 맞았어요. 하며 자랑을 했고 저는 우리 강아지 장안에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지훈이는 피자를 사러 간다며 민준이를 데리고 뛰어갔고 벤치에는 저와 수진이만 남았습니다. 수진이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 숏컷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옅은 홍조가 돌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살게요. 평생 어머니께 갚으면서 살게요. 그녀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갚을 거 없다. 그냥 네가 건강하게 우리 민준이 잘 키우며 사는 게 갚는 거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저는 3억 원을 잃었지만 아들은 인생을 잃을 뻔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운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인과응보는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을 선택하면 파멸이 따르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로잡으려 하면 운명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저 멀리서 아들과 손자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록 상처 입고 꿰매진 가족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비극이 운명의 소용돌이를 거쳐 구원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김영자 씨처럼 가족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힐링 라이프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